오늘은 일본 전국시대 최대의 배신자이자 13일 천하의 비극적 주인공인 아케치 미치히데의 인생과 혼노지의 변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미치히데는 오다 노부나가의 가신으로 조총의 달인이자 지략과 교양을 겸비한 문무겸전의 무장이었습니다. 그러나 1582년 6월 2일 새벽, 그는 죽은 노부나가를 급습해 죽이는 전국시대 최대의 모반을 일으켰죠. 하지만 불과 13일 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패해 농민들의 죽창에 찔려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케치 미치히데의 출생 연도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1528년설, 1526년설, 심지어 1516년설까지 존재하죠. 출생지도 기후현의 아케치성이라는 설과 야마가타시 미야마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처럼 미치히데의 초기 생애는 베일에 쌓여 있는데요. 통설에 따르면 미치히데는 미노국의 명문가 도키시 일족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 미치히데는 미노의 전국 대명인 사이토 도산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1556년 도산과 그의 아들 요시타스 사이에 권력 다툼이 벌어졌고 미치히데는 도산의 편에 섰습니다. 이 싸움에서 요시타스가 승리하면서 아케치성이 공격당했고 미치히데의 일족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죠. 집과 땅을 잃은 미치히데는 하루아침에 낭인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부터 미치히데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한때 명문가의 자제였던 그는 이제 먹고 살기 위해 여러 가문을 전전해야 했죠.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쪽의 연줄인 와카사 다케다가의 도움으로 겨우 에치젠국의 아사쿠라가를 섬기게 되었지만 처우는 형편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미치히데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 히로코였죠. 미치히데와 히로코의 결혼에는 감동적인 일화가 전해집니다. 결혼을 앞두고 히로코가 천연두에 걸려 얼굴에 곰보 자국이 남게 되었는데요. 히로코의 집안에서는 그녀와 닮은 여동생을 대신 보냈습니다. 하지만 미치히데는 이를 알아채고 나는 히로코님이 아니면 결혼할 생각이 없소이다 라고 잘라 말하며 그대로 히로코와 혼인했죠. 미치히데는 죽을 때까지 단 한 명의 측실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전국시대 무장으로서는 매우 드문 일이었죠. 히로코는 미치히데가 가장 어렵던 낭인 시절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잘라 팔아가며 남편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는데 대접할 음식이 없었죠. 히로코는 주저없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팔아 손님 접대비를 마련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미치히데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천하의 이름을 떨쳐 당신에게 갚겠소라고 말이죠. 한편 실권 없는 15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아키가 매부인 와카사의 다케다 요시지미를 의지해 피신해왔다가 이후 에치젠의 아사쿠라가로 도망쳐왔습니다. 이때 미치히데는 요시아키의 접대역을 맡게 되었는데요. 미치히데의 어머니가 다케다 요시지미와 남매 관계였기 때문이죠. 교양 있고 지략이 뛰어난 미치히데는 요시아키의 눈에 들었습니다. 요시아키는 자신을 쇼군에 앉혀줄 강력한 후원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미노국을 점령하고 기우성에 자리 잡은 오다 노부나가에게 접근하기로 했죠. 1568년 미치히데는 요시아키를 노부나가에게 소개했습니다. 노부나가는 요시아키를 교토로 올려보내 쇼군으로 추대하는 데 성공했고 미치히데는 이 공로로 노부나가와 요시아키 양쪽을 모두 섬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미치히데는 요시아키의 가신이었지만 점차 노부나가 쪽으로 기울어 갔습니다. 노부나가의 혁신성과 강력함에 매료되었던 것이죠. 1571년 히에이산 학살 때 미치히데는 중심 실행부대로서 무공을 세웠고 그 대가로 오미국 시가군 약 5만 석을 받아 사카모토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미치히데는 완전히 노부나가의 가신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러나 히에이산 학살은 미치히데에게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불교 신자였던 미치 히데는 노부나가의 명령으로 수많은 승려와 민간인을 학살해야 했죠. 불타는 사찰과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밤마다 꿈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주군의 명령이었기에 거부할 수 없었죠. 미치 히데는 지략과 조총 운용에 뛰어났고 와카와 다도를 즐기는 문화인이었습니다. 조정이나 귀족들과의 교섭도 능숙하게 처리했죠. 노부나가는 그런 미치 히데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지만 동시에 그의 교양 넘치는 태도와 중후한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히데요시처럼 몸을 낮춰 귀여움을 받으려는 재주가 없었던 것이죠. 노부나가와 미치 히데의 관계를 상징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술자리에서 노부나가가 엄청나게 큰 술잔에 술을 가득 붓고는 미치 히데에게 마시라고 했습니다. 미치 히데가 도저히 못 마시겠다고 하자 노부나가는 갑자기 칼을 번득이며 술을 마실 수 없다면 이걸 목에 쳐넣어 주마라고 위협했죠. 어쩔 수 없이 큰 잔을 비운 미치 히데에게 노부나가는 역시 목숨은 아쉬운가 보군이라며 비웃었습니다. 명예를 목숨처럼 여기는 사무라이에게 이런 모욕은 참기 어려운 일이었죠. 그러던 중 결정적 사건이 터졌습니다. 미치 히데는 단바국의 야가미성을 공략하기 위해 성주 하타노 히데하루 형제와 협상을 벌였습니다. 투항하면 목숨을 보장하겠다는 조건이었죠. 협상의 신뢰를 보이기 위해 미치 히데는 자신의 어머니를 인질로 보냈습니다. 하타노 형제는 이를 믿고 항복했습니다. 그런데 노부나가가 약속을 깨버렸습니다. 멋대로 하타노 형제를 처형해버린 것이죠. 분노한 야가미성 가신들은 미치 히데의 어머니를 보복으로 살해했습니다. 미치 히데는 눈앞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죠. 모든 것은 노부나가가 약속을 어긴 탓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미치 히데의 마음속에 원한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노부나가의 모욕은 계속되었습니다. 1582년 다케다 가문 멸망을 축하하는 연회에서 미치 히데가 우리들이 애쓰고 노력했던 보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노부나가는 네가 무엇을 했느냐라며 격노했습니다. 그리고 소성인 모리 란마루에게 부채로 미치 히데를 때리게 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당한 것입니다. 그해 5월 미치 히데는 교토를 방문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접대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접대 과정에서 물고기가 상하는 일이 벌어졌고 노부나가는 미치 히데를 접대 책임자에서 해임했습니다. 이것도 치욕이었지만 더 큰 충격이 뒤따랐죠. 노부나가는 미치 히데의 영지인 오미 사카모토와 단발을 몰수하고 대신 아직 정복도 하지 않은 주고 쿠지방의 이즈모와 이와미 두 개국을 공략해 그곳을 영지로 삼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토사구팽이나 다름없었죠. 20년 가까이 충성을 다해 일궈놓은 땅을 빼앗기고 적의 한복판으로 쫓겨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미치 히데는 자신의 차례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5월 26일 미치 히데는 사카모토성을 출발해 자신의 또 다른 거점인 단바 카메야마성으로 향했습니다. 27일에는 카메야마 북쪽의 아타고산에 올라 참배하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었죠. 이때 승려 쇼하와 함께 렌가 모임을 열었는데 미치 히데가 지은 시는 이러했습니다. 때는 바로 지금 비가 아래를 적시는 5월이로다. 쇼하는 이 시를 듣고 전율했습니다. 때는 토키시를 뜻하고 비가 아래는 천하를 의미했기 때문이죠. 지금이야말로 토키 일족인 아케치가 천하를 통치할 때라는 뜻이었습니다. 렌가 모임 중 미치 히데는 간식으로 나온 떡을 대나무 잎도 벗기지 않은 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무언가에 완전히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것이죠. 카메야 마성으로 돌아온 미치 히데는 가장 신뢰하는 사위 아케치 사마노스케 히데미츠를 침실 모기장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적은 혼노지에 있다라고 말이죠. 히데미츠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곧 미치 히데의 결의를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월 1일 오후 6시 미치 히데는 군대를 이끌고 카메야마성을 출발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서쪽의 히데요시를 지원하기 위한 출진이었죠. 병사들에게는 교토에서 노부나가 앞에서 열병식을 거행한다고 속였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전군이 교토 근교의 카츠라강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미치 히데는 갑자기 전투 준비 명령을 내렸죠. 말의 재갈을 풀고 보병은 새 집신으로 갈아 신으라. 조총 소지자는 화승을 한 척 5촌으로 잘라 5줄에 불을 붙여 거꾸로 들고 있으라. 이런 세부적인 명령은 전쟁터에서만 내려지는 것이었습니다. 병사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 깨달았습니다. 아케치 군 1만 3천은 교토로 진격했습니다. 혼노지에는 노부나가가 70여 명의 수행원만 거느린 채 머물고 있었죠. 근처의 묘카쿠지에는 장남 노부타다가 있었지만 역시 소수의 병력뿐이었습니다. 완벽한 기습의 타이밍이었습니다. 1582년 6월 2일 새벽 3시경 아케치군이 혼노지를 포위했습니다. 잠에서 깬 노부나가는 처음에 부하들 사이의 싸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곧 모반임을 깨달았죠. 노부나가는 어쩔 도리가 없다라고 말하며 활을 들고 맞섰습니다. 활이 끊어지자 창을 잡고 계속 싸웠지만 적의 숫자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심한 부상을 입은 노부나가는 싸움을 포기하고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리 란마루에게 절에 불을 지르라고 명령했죠. 시신을 남기지 말라는 유언이었습니다. 노부나가는 불타는 절 안으로 뛰어들어 자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49세였죠. 근처의 예수의 선교사 루이스 프로이스는 이 광경을 멀리서 목격했습니다. 장남 노부타다는 묘카쿠지에서 니조성으로 퇴각해 응전했지만 역시 중과부적이었습니다. 결국 노부타다도 자결했죠. 천하통일을 눈앞에 둔 오다 부자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입니다. 미치 히데는 교토를 제압했습니다. 완벽한 성공처럼 보였죠. 그러나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노부나가의 시신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혼노지가 완전히 불타버려 시신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는 노부나가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을 낳았습니다. 미치 히데는 협력을 구하기 위해 호소카와 후지타카와 스스이 준케이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둘 다 미치 히데와 가까운 사이였죠. 호소카와 타다오키는 미치 히데의 사위였고 그의 아내는 미치 히데의 딸 가라샤였습니다. 당연히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했죠. 그러나 결과는 기대밖이었습니다. 호소카와 후지타카는 머리를 깎고 은거를 선언했습니다. 스스이 준케이는 중립을 지키겠다고 했죠. 심지어 사위 타다오키조차 미치 히데를 돕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미치 히데를 배신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미치 히데는 민심을 얻기 위해 교토에 돈을 뿌리며 노부나가는 폭군이었다라고 선전했습니다. 그러나 교토의 삼척 동자조차 곧 진롬이 제가 무엇이라고라며 비웃었죠. 명분이 없었던 것입니다. 한편 서쪽에서 모리 가문과 싸우던 히데요시는 6월 3일 노부나가의 죽음을 알았습니다. 히데요시는 즉시 모리와 휴전을 맺고 믿기 어려운 속도로 회군을 시작했죠. 6일 오카야마성, 7일 히메지성, 11일 아마가사키에 도달했습니다. 약 열흘 만에 230km를 주파한 것이죠. 이를 주고 쿠 대회군이라고 부릅니다. 미치 히데는 시바타 카치이에가 북쪽에서 올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히데요시의 귀환이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죠. 완전히 허를 찔린 것입니다. 미치 히데는 신정권을 정비할 틀도 없이 불과 11일 만에 히데요시와 맞서야 했습니다. 12일 양군은 야마자키 일대에서 대치했습니다. 히데요시군은 2만 4천에서 4만에 이르렀고 미치 히데군은 1만 2천에서 1만 8천 정도였죠. 수적으로 불리했지만 미치 히데군은 오다 군단 내에서 조총 운용이 가장 뛰어났기 때문에 승산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6월 13일 오후 4시경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팽팽했습니다. 미츠히데의 부하 사이토, 도시미스와 2세 사다오키가 용맹하게 싸웠죠. 그러나 전투의 요충지인 텐노산을 히데요시 군이 선점하면서 전세가 기울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호소카와와 스스이가 미츠히데를 배신하고 히데요시 편에 섰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미츠히데 군의 사기가 급격히 떨어졌죠. 좌익부터 순차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익의 2세 부대도 동요했고 후방의 예비대까지 휩쓸렸습니다. 미츠히데는 4천에서 5천의 예비병력을 끝까지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수수께끼로 남아있죠. 혹시 마지막 순간까지 호소카와나 스스이가 와주기를 기다렸던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 패배를 직감하고 철수를 위해 남겨둔 것일까요? 어쨌든 야마자키 전투는 아케치군의 완패로 끝났습니다. 미츠히데는 사카모토성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병사들은 미츠히데를 따르지 않고 투항했죠. 미츠히데는 소수의 부하들과 함께 도망쳤습니다. 오구리스 마을을 지나던 중이었습니다. 농민들이 미츠히데 일행을 습격했죠. 이들은 히데요시가 보낸 나고병 사냥꾼들이었습니다. 날카로운 죽창이 미츠히데를 찔렀습니다. 중상을 입은 미츠히데는 가신 미조 시게모토에게 가이샤쿠를 부탁하며 할복했습니다. 천하를 꿈꿨던 남자의 최후는 너무나 허무했습니다. 농민의 죽창에 찔려 논두렁에서 죽어간 것이죠. 미츠히데의 목은 히데요시에게 보내져 죽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사후 그의 목으로 추정되는 것이 3개나 발견되었지만 모두 부패가 심해 확인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조카 아케치 히데미츠는 사카모토성을 지키다가 미츠히데의 패배 소식을 듣고 미츠히데의 처자식들과 함께 성에 불을 지르고 자결했습니다. 전 재산을 부하들에게 나눠주고 적에게는 아무것도 넘기지 않았죠. 당시의 관습으로는 매우 고결한 행위였습니다. 혼노지의 변에서 야마자키 전투까지 불과 13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츠히데의 집권 기간을 13일 천하라고 부르죠. 실제로는 11일이었지만 말입니다. 이는 일본에서 짧은 권력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미츠히데는 왜 노부나가를 죽였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역사가들은 여러 가설을 제시하고 있죠. 어머니의 죽음과 노부나가의 지속적인 모욕이 원한을 쌓았다는 설, 영지몰수로 토사구팽의 위기를 느꼈다는 설, 천하를 향한 야망이 있었다는 설, 심지어 히데요시나 이에야스 같은 다른 흑막이 있었다는 설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역시 누적된 원한설입니다. 히에이산 학살의 트라우마, 어머니의 참혹한 죽음, 공개적인 모욕과 폭행, 영지몰수와 토사구팽의 위기, 이 모든 것이 쌓이고 쌓여 결국 폭발한 것이죠. 미츠히데는 소심하고 명예를 중시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노부나가의 처사는 견딜 수 없는 모욕이었던 것입니다. 미츠히데의 성품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립니다. 루이스 프로이스는 배반과 미래를 좋아하고 가혹하며 계략에 능한 간웅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나는 사람을 속이는 72가지 방법을 알고 있다고 자랑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른 기록들은 부하들을 아끼고 전사자를 위해 공양을 올리는 인정 많은 장수였다고 전합니다. 실제로 혼노지의 변 때 미츠히데의 가신단에서는 단 한 명의 배신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야마자키 전투에서 열세임에도 끝까지 싸웠고 패전 후에는 200여 기마대가 몸으로 돌격해 미츠히데를 피신시키려 했죠. 이는 미츠히데가 평소 부하들을 잘 대우했다는 증거입니다. 아내 히로코에 대한 사랑도 진심이었습니다. 측실 한 명 없이 평생 히로코만을 사랑했죠. 전국시대 무장 중에서도 극히 드문 일입니다. 둘째 딸 가라샤는 호소카와 타다오키에게 시집갔고 후에 기독교로 개종해 순교했습니다. 가라샤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일본에서 유명하죠. 미츠히데는 와카를 짓고 다도를 즐기며 조정과 귀족들과 교류하는 교양인이었습니다.
조총의 달인이기도 했죠. 문무를 겸비한 인재였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왜 이토록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을까요? 결국 미츠히데의 비극은 명분의 부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아무리 노부나가가 잔혹했고 자신이 원한을 품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 해도 주군을 배신하고 죽인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였습니다. 호소카와와 스스이 같은 친구들조차 미츠히데를 돕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죠. 게다가 히데요시의 주고쿠 대회군이라는 변수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미츠히데는 북쪽의 시바타 카치이에를 경계하고 있었지만 정작 히데요시가 그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던 것이죠. 노부나가의 시신을 확보하지 못한 것도 치명적이었습니다. 일본에서 미츠히데는 배신자의 대명사입니다. 유다나 브루투스처럼 말이죠. 하지만 최근의 창작물들은 미츠히데를 좀 더 동정적으로 그립니다. 잔혹한 노부나가에게 끝없이 모욕당하다 결국 반기를 든 비극적 인물로 말이죠. 한편 미츠히데가 죽지 않고 살아남아 승려 난코보 텐카이가 되었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텐카이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도와 에도 막부 수립에 기여한 고승이죠. 실제로 텐카이의 출신은 불명이고 아케치 가문의 문장과 유사한 것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야사일 뿐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미츠히데의 묘는 교토의 여러 곳에 있습니다. 사카모토의 사이교지가 대표적이죠. 혼노지에도 노부나가와 함께 미츠히데의 묘가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적과 적이 함께 묻힌 것입니다. 미츠히데가 남긴 사색으로 전해지는 시가 있습니다. 비록 후세의 창작으로 보이지만 그의 삶을 잘 요약하고 있죠. 마음이 아는 것은 산속의 달빛뿐 세상을 비추니 사라지리. 아케치 미츠히데. 문무를 겸비했으나 비극적 선택으로 역사의 배신자가 된 남자. 아내를 위해 천하의 이름을 떨치겠다 맹세했으나 결국 13일 천하로 끝난 남자. 주군에 대한 원한과 공포 때문에 반란을 일으켰으나 명분 없는 배신으로 모두에게 버림받은 남자. 그의 인생은 오늘날까지도 일본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 비극적인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 히데요시가 조금만 늦게 돌아왔더라면, 호소카와와 스스이가 미츠히데를 도왔더라면, 노부나가의 시신을 확보할 수 있었더라면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하지만 역사에 만약은 없습니다. 미츠히데는 결국 실패했고 히데요시가 천하인이 되었죠. 혼노지의 변은 일본 전국시대의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노부나가의 죽음으로 오다 정권은 와해되었고 히데요시가 대도하여 도요토미 정권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인 임진왜란이 일어났죠. 만약 혼노지의 변이 없었다면 임진왜란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중국 청시대 악녀 서태후의 이야기가 권력욕과 사치로 점철된 악행의 기록이었다면 아케치 미츠히데의 이야기는 원한과 배신 그리고 비극적 최후로 점철된 기록입니다. 둘 다 권력을 쥐었지만 서태후는 47년을 누렸고 미츠히데는 13일 만에 무너졌죠. 일본 전국시대 최대의 배신자 아케치 미츠히데의 인생과 혼노지의 변, 그리고 13일 천하의 비극.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역사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